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푸른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 마침내 넓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물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강에 기대어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며 살아왔는데 그들은 강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강이 주인인 하백이 다스리는 신성한 영역이라 믿으며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강물 소리가 마치 용이 우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물골 마을의 가장자리 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낙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선희와 연화라는 이름의 두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자매였으나 언니인 선희는 부지런하고 야무진 성격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고 동생 연화는 마치 강가에 피어난 수선화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녀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선희는 동생 연화가 행여나 부모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입혔고 연화 또한 그런 언니의 마음을 알기에 힘든 내색 없이 언니를 도우며 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해 늦은 봄 강물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결에 닿을 듯 말 듯 늘어지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다가올 여름철 물고기잡이를 준비하며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수리하느라 분주했고 선인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널어놓은 빨래가 기분 좋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선인은 부엌에서 저녁 지을 준비를 하며 도마질을 하고 있었고 연화는 강가에 나가 나무를 씻어오겠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채반을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듯 가볍고 경쾌하여 선희는 부엌 창 너머로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강물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목을 채우는데 강가로 나간 연화는 좀처럼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와 언니가 차려놓은 밥상머리에 앉아 제잘거렸을 시간이었지만 대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선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대문 밖으로 나가 목을 길게 빼고 동생이 갔던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나 어스름한 저녁, 어둠만이 길 위에 내려앉고 있을 뿐 동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선희는 부엌 한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등롱을 꺼내 불을 붙여들고는 서둘러 강가로 향하는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들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시원하게만 느껴지던 강바람이 그날따라 살을 애는 듯 차갑고 습하게 다가와 선희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야 연화야 하고 동생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와 점점 거세지는 물살 소리뿐이었고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조차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입을 꾹 다문 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선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나루터와 그 옆 바위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연화의 채반 하나뿐이었는데 채반 안에는 씨땀한 나물들이 물기를 머금은 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채반을 집어들고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며 혹시 동생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은 아닌지 온갖 무서운 생각에 휩싸여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물은 낮보다 훨씬 검고 깊어 보여 마치 무엇이든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고 물 한 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기 시작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희는 정신없이 나루터 주변을 맴돌며 목이 터져라 동생을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곰방대 영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희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선희는 울먹이며 연화가 나무를 씻으러 나왔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남은 건 이 채반뿐이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젊은 장정 몇몇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를 띄워 근처를 둘러보겠다고 나섰지만 짙어지는 안개 때문에 멀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노인들이 만류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에 깔린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하얀 벽을 세운 듯 마을과 강을 갈라놓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강에 짙은 안개가 끼고 물 비린내가 진동하는 날이면 하백이 노하여 재물을 찾아다닌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혹시 연화가 하백에게 끌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희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고 싶지 않았기에 횃불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강물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동생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촌장인 박영감은 뒷짐을 진 채 심각한 표정으로 강물을 응시하다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밤이 너무 깊었으니 일단 철수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펄쩍 뛰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 동생이 이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자러 갈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며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선희의 어깨를 툭 치며 쏨쏨. 너무 상심 말고 일단 들어가게. 하백이 심술을 부리는 날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법이야. 라고 무심하게 던지고는 초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고요해진 강가에는 오직 선희 혼자만이 남아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며 검은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찰랑거리는 소리 대신 꿀렁거리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고 가끔씩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적막감은 더욱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선희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연화가 남긴 채반을 가슴에 품고 연화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여기 있어. 언니가 꼭 찾아줄게.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지만 강바람은 그녀의 목소리를 흐트려 놓으며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강물 위로 피어올랐던 안개가 기이하게 소용돌이치며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충혈된 눈을 비비고 그 소용돌이치는 지점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한 형상을 본 것 같아 심장이 탐을 깼을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강가로 모여들었고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이는 하늘과 달리 강물은 여전히 흙탕물처럼 탁하고 거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이 포숙해져 있었지만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퉁퉁 부은 눈을 들어 강 한복판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저기를 좀 봐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선희의 손끝을 따라 강 한가운데로 향했고 그곳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사이로 무언가 거뭇한 물체가 수면 위로 솟아올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게 무엇인지 서로 묻기 시작했고 눈이 밝은 젊은이가 소리치기를 저거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여 순식간에 강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자세히 보기 위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고 옆에 있던 안악들이 위험하다며 선희를 뜯어 말렸습니다. 배를 띄워 확인하러 간 장정들이 잠시 후 사색이 되어 노를 저어 돌아왔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거 연화입니다. 연화가 맞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헌데 이상합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물 밖으로 내놓고 꼿꼿이 서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희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듯 휘청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라면 응당물에 잠기거나 떠올라 흘러가야 마땅하거늘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물살을 거스르며 제자리에 서서 돌고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곰방대를 탁탁 털더니 허거참 괴이한 일이로고
시체가 가라앉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는다니. 이건 필시 하백께서 노하셔서 시신조차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더냐 하며 불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가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흉한 꼴을 당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인은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쏟으며 우리 연화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과 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 구석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뱃사공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선희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울지만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강물이 저리 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하백이 노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혼이 뼛속에 사무쳐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 두고 봐야 안다. 노인의 말에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강한 가운데서 외롭게 돌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점점 더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연화의 시신 주위를 맴돌았고 마을의 어선들은 강물이 사나워 배를 띄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물골 마을의 앞강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이것이 마을 전체에 닥칠 재앙의 시작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가에 움막을 치고 앉아 차가운 물속에 서 있는 동생을 지키며 제발 시신이라도 온전히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 때까지도 연화의 시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강물에 박힌 말뚝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이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무서워 강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혀를 차며 저 집안에 무슨 곡절이 있길래 하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강물 위에는 더욱 기괴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연화가 서 있는 곳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인광이 번쩍이는가 하면 밤새도록 처량한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선희는 춥고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날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연화야, 춥지 언니가 따뜻한 밥 지어놨는데 왜 오지를 못하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그녀의 절규는 강물 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 슬픔의 깊이는 강물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한편 촌장의 집 사랑방에는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촌장의 아들인 석철이 구석에 앉아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이대로 두면 마을의 고기잡이는 다 틀렸네. 하백이 부정을 탔다고 노여워하시니 내일 당장 굿이라도 크게 버려서 저 불길한 것을 쫓아내야지 원 하며 혀를 찼습니다. 석철은 아버지의 말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어두운 등잔불 아래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시각. 선희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연화가 흠뻑 젖은 채 나타나 언니, 나 너무 추워. 발이 묶여서 갈 수가 없어. 내 발밑을 봐줘. 라고 애원하는 꿈을 꾸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선희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고 동생이 물 위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동생을 저 차가운 강물 속에 둔 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어 편안히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연화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사납게 울부짖으며 마을을 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물골 마을의 긴 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다가올 내일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선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선희는 새벽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젖은 옷을 여미고 동생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연화야. 언니가 곧 갈게. 두 번째 날이 밝았지만 물골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무겁고 습한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강물 위를 맴돌던 짙은 안개는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강바람을 타고 마을 골목골목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피로한 얼굴로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왔으나 누구도 선뜻 큰 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눈짓으로만 불안함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강가에서는 여전히 기이한 물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평소의 시원한 흐름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가 억지로 물살을 거스르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약속이나 한 듯 다시 강가로 향했고 그들의 눈앞에는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강한 복판, 물살이 가장 거세게 휘몰아치는 그 지점에 허리까지 내놓은 채 꼿꼿이 서 있었으며 시신은 마치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시신이라면 물을 먹어 부풀어 오르거나 창백하게 변해 물결을 따라 흘러가야 마땅하건만 연화의 얼굴은 멀리서 보아도 생전처럼 희고 고운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배를 띄우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백님이 노하셨더라도 우리 사정 좀 봐주시겠지. 하며 늙은 어부 몇몇이 용기를 내어 나루터에 묶인 배의 밧줄을 풀고 노를 저어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배가 연화가 있는 곳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에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기 사납게 요동치며 배를 뒤집을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끌어올린 그물에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고 시커먼 진흙과 썩은 나뭇가지들만 잔뜩 걸려 올라와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물을 걷어올린 어부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여. 강물이 아주 죽어버렸어. 고기가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해. 누군가 탄식하듯 내뱉은 말은 순식간에 불씨가 되어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기에 그들의 원망은 자연스럽게 강 한가운데 서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원인, 즉 죽은 연화와 그 언니인 선희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틈타 마을 촌장인 박영감이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내가 뭐라 했나? 저 아이가 부정을 타도 단단히 탔다고 하지 않았나? 하백께서 더러운 것을 받기 싫어 저리 뱉어내고 계신 게야. 저 불길한 것이 강을 막고 있으니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친 것이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말은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가졌던 연민을 거두고 선희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의 곁에는 그의 아들 석철이 서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기세 뒤에 숨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눈동자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연화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착하다 곱다 칭찬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촌장의 말에 선동된 사람들의 귀에는 선의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악들은 그러게 처녀가 밤늦게 강가는 왜 나가서 혹은 우리가 모르는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속닥거렸습니다. 마을의 인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얇고 간사한 것인지 선희는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석철은 촌장의 뒤에서 힐끔힐끔 선희를 쳐다보다가 선희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는데 촌장은 그런 아들의 등을 툭 치며 어서 가서 굿 준비나 하거라. 내일 당장 큰 무당을 불러 저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석철은 마치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그 뒷모습을 보던 선희의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불길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연화가 울상을 짓며 촌장님 댁 도련님이 자꾸 길을 막아서
라고 말끝을 흐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소동이 한창인 가운데 마을 사람들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조용히 강물만 바라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어제 선희에게 말을 건넸던 늙은 뱃사공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강 위에서 보낸 사람답게 사람들의 요란한 입방아보다는 강의 흐름과 물의 색깔을 읽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양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이내 결심한 듯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오열하고 있는 선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선희를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바위 뒤편으로 데려가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진정하라고 토닥였습니다. 선희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자 노인은 나지막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 말 잘 들어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 막고 저 강물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시체가 서 있다는 건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그게 물귀신일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업보일 수도 있는 법이야. 노인의 눈빛은 깊은 강물처럼 침착해서 선희는 그 눈을 보며 겨우 떨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무언가라니요. 할아버지는 무언가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강 한가운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잘 보거라. 물살이 저리 센데도 아이가 떠내려가지 않는 건 단순히 하백이 막아서가 아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아이를 밑에서 붙들고 있거나 아이가 죽어서도 놓지 못하는 한이 그 자리에 맥기처럼 박혀있는 게다. 네 동생이 사라지던 날 그 아이가 가지고 나간 것이 채반 하나뿐이었느냐. 노인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선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씻으러 갔을 때 채반과 함께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는 연화가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견된 채반에는 나물만 있었을 뿐 주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어머니가 주신 은가락지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물건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걸 지키려다 변을 당했을 수도 있지. 그 시각 촌장의 집에서는 구판을 벌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거두며 이게 다 마을을 위한 일이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그의 아들 석철은 사랑방 구석에 처박혀 술병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석철은 환청이 들리는 듯 귀를 막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잠깐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의 발밑에는 진흙이 묻은 집신 한 짝이 뒹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황급히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연화의 울음소리처럼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가 다시 기울어 저녁이 되자 강가에는 어제보다 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걸어 잠갔고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선희만이 다시 강가로 돌아와 어둠 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동생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뱃사공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목을 잡는 무언가. 선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니 연화가 빙글빙글 도는 모양새가 마치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듯한 형상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강물은 밤이 깊어질수록 거칠어졌고 소용돌이치는 물살 위로 퍼런 도깨비불 같은 인광이 번쩍였습니다. 선희는 무서움에 몸을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바람이 훅 불어와 선희의 뺨을 때리는데 그 바람결에 섞여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낯익은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촌장의 아들 석철이 즐겨 피우는 쑥담배 냄새였습니다. 선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분명 연화가 사라지던 날 저녁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맡았던 그 냄새와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 선희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연화가 촌장댁 도련님을 피해 다녔다는 사실, 사라진 날 났던 담배 냄새,
그리고 촌장이 저토록 서둘러 굿을 버려 시신을 처리하려는 이유, 그리고 노인이 말한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단순히 물속의 돌부리가 아니라 억울한 원한이라는 것을 선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백이 노한 것이 아니라 연화가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 저 차가운 물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죽어서도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언니인 자신이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달려가 동생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남긴 흔적들, 혹시라도 숨겨두었을지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베네저고리 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석철 도련님이 무섭다라고 적힌 작은 쪽지였습니다. 선희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연화의 억울함을 아는 듯 빗줄기는 굵고 세차게 마을을 때렸습니다. 촌장의 집 지붕 기와가 바람에 날아가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가 벼락을 맞아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백님이 노하셨다 하며 벌벌 떨었지만 선희는 이것이 하백의 노여움이 아니라 연화의 피눈물임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구판이 벌어지면 촌장은 어떻게든 연화의 시신을 가라앉히거나 떠내려 보내려 할 것입니다. 선희는 그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 연화의 시신은 거센 물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꼿꼿하게 서서 마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처연함을 넘어 어떤 서슬퍼런 위험마저 느껴지게 했습니다. 선희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저 사람들이 굿을 시작할 때 내가 네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그때까지만 버텨줘 연화야. 선희는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두고 동생이 좋아하던 하얀 무명천을 꺼내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있을 싸움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잠들지 못하고 촌장과 석철 또한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선희의 집 창호지 문에는 밤새도록 바느질하는 그림자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물골 마을에 닥친 재앙은 이제 단순한 자연의 심술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과 드러나려는 거짓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었습니다. 강물은 으르렁거리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흘째 가라앉지 않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납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지난밤에 미친 듯이 퍼붓던 비는 그쳤으나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물골 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강가에 세워둔 어망들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나루터의 낡은 나무 기둥들은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뽑혀나가 흙탕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판눈으로 집 밖을 내다보며 이 모든 재앙이 강한 복판에 서 있는 저 저주받은 시신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물은 누런 황토색으로 변해 시우쇠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연화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검푸른 물빛을 유지한 채 더욱 깊고 빠르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신은 물이 불어난 만큼 솟아오른 것인지 여전히 허리 위를 물 밖으로 내놓은 채 꼿꼿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흘 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미역줄기처럼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마을 쪽을 향해 고정된 채 감지 않은 눈으로 누군가를 뚫어지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의 끝이 닿는 곳은 공교롭게도 마을에서 가장 크고 기와가 번듯한 촌장의 집이었기에 이를 눈치챈 노인들은 혀를 차며 원한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구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린내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촌장 박영감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구판을 벌일 준비를 독촉하며 마을 청년들에게 고함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서 저주를 씻어내야 해. 하백님이 노하셔서 마을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저것을 처리해야 한다고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의 조급증은 단순히 마을을 걱정하는 촌장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죄인의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촌장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움직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나운 강물 앞에서 구슬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촌장의 아들 석철은 제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서 물기가 배어 나오는가 싶더니 젖은 발자국이 문지방을 넘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환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마. 내가 밀어버린 게 아니야. 네가 발을 헛디딘 거야.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횡설수설했지만 밖에서 굿준비로 분주한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방문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석철의 어머니가 들어와 억지로 탕약을 먹이려 했으나 그는 약사발을 내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 뒤에 서 있는 젖은 그림자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선희의 집 부엌에서는 아궁이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않고 만든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개어놓고 쌀독에서 남은 쌀을 모두 털어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속이 끓는 소리 같았지만 선희의 표정은 폭풍 전야의 호수처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갓 지은 뜨거운 밥을 하얀 사기 그릇에 고봉으로 담아내며 이것이 동생에게 먹일 마지막 따뜻한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코 눈물을 흘려 밥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희가 준비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강가에 뱃사공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희의 차림새와 보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촌장이 옆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왔다. 아주 구판을 크게 벌여 억지로라도 시신을 눌러버릴 심산인계야. 선희는 품속에 간직한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준비됐어요. 억지로 누른다고 눌러질 억울함이 아니라는 걸 저들이 알게 해줄 거예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선희의 앞길을 터주겠다는 듯 앞장섰습니다. 마을 강가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지고 구판을 알리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거금을 들여 불러온 무당은 화려한 오방색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시끄러운지 강물 소리마저 묻힐 지경이었습니다. 돼지머리와 각종 과일이 산처럼 쌓인 제사상은 풍성했으나 그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강물을 향해 쌀을 뿌리고 방울을 흔들며 물렀거라, 잡기야 물렀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강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센 파도를 일으켜 제사상 앞까지 물보라를 튀겼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하자 무당은 작두를 타려는 듯 맨발로 펄쩍펄쩍 뛰며 접신을 시도했으나 이상하게도 신명은 오르지 않고 식은 땀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방울채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보통 원귀가 아니로구나.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무당의 외침에 촌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무슨 소리야, 어서 계속해. 저것을 당장 물속으로 처박으란 말이야. 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선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한 그릇과 작은 보찜을 들고 천천히 강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아무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뒤로는 뱃사공 노인이 묵묵히 따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숨을 죽였습니다. 선희는 구판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가 촌장이 차려놓은 화려한 제사상 옆에 초라하지만 정성스런 자신의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촌장은 선희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네,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부정한 차림으로 나타나 구판을 망치려 드느냐. 당장 끌어내라. 촌장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청년들은 쭈뼛거리며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기세가 워낙 서슬퍼렇기도 했거니와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의 시선이 마치 선희를 보호하려는 듯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촌장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강물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린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제 동생이 보이십니까?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맑고 또렷하게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밥 한 숟갈 못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도 못 눕고 차가운 물속에서 저 아이가 기다린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백님의 노여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아이는 억울해서,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희의 절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촌장의 말에 속아 잊고 있었던 연화의 착한 심성과 선희의 올곧은 성품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다급해져서 옆에 있던 장정에게 눈짓하며 강제로 선희를 끌어내려 했으나 뱃사공 노인이 지팡이로 장정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자매의 하늘 푸는 자리다. 누가 감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끼어드느냐. 노인의 일갈에 장정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촌장은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당조차 기가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이건 산 사람의 업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선희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소용돌이의 회전이 조금 느려지며 수면이 일렁거렸습니다. 선희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파르르 떨렸지만 선희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연화가 사라지던 날 동생의 방에서 이 쪽지를 찾았습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동생이 서툰 솜씨로 공포에 떨며 남긴 마지막 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집중되었습니다. 촌장은 저 종이가 무엇인지 직감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저 미친년이 기어 이 거짓부렁으로 사람을 홀리려 하는구나.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어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석철 도련님. 선희가 촌장의 뒤에 숨어있던 석철을 향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석철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석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동생 연화가 왜 도련님을 무서워했습니까? 왜 도련님만 보면 피해 다니고 이 쪽지에 도련님이 무섭다고 적어 놓았습니까? 그날 밤 강가에서 나던 쑥담배 냄새는 도련님의 것이 아닙니까? 선희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롭게 석철의 폐부를 찔렀고 석철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라고 중얼거릴 뿐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에 석철이가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걸 봤어. 연화가 석철이 때문에 마음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촌장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강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던 연화의 시신이 마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선희 쪽으로 얼굴이 향한 채 멈칫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밥상을 들고 물가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버선발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언니가 왔다. 네가 왜 가지 못하고 서 있는지 언니는 다 안다. 이제 그만 저 사람들의 구판 따위는 걷어차버리고 언니가 차려준 밥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선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다시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촌장이 차려놓은 촛불은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제사상의 음식들은 비에 젖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들고 있는 밥그릇 위로는 기이하게도 비가 피해가는 듯 김이 여전히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하늘이 돕는구나. 저 여자가 진짜 주인이네. 라고 소리치며 짐을 챙겨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강가에는 껍데기만 남은 촌장 일당과 진실을 손에 쥔 선희,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선희는 뱃사공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루터에 묶여있던 작은 조각배를 가리켰습니다.
가자, 아가. 내 동생에게로 가서 직접 밥을 먹여주자꾸나. 내가 노를 저어주마.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소용돌이치는 강물 위로 선인은 배를 타고 나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촌장은 미쳤어. 다 죽으려고 작정했어. 저기 가면 배가 뒤집힌다고 라며 말렸지만 그것은 선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연화에게 가까이 갔을 때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선의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뱃사공 노인의 배에 올랐습니다. 노인이 능숙하게 노를 저어 강으로 나가자 신기하게도 사납게 날뛰던 물살이 배가 지나가는 길만 양옆으로 갈라지며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한 가운데 서 있는 연화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화의 얼굴은 슬프도록 아름다웠고 감지 못한 눈에는 눈물 같은 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가 연화의 시신 바로 앞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선인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귓가에 대고 마을 사람들과 촌장 그리고 하늘과 땅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강바람이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진 그 순간 선희의 입이 열렸습니다. 선희가 탄 작은 조각배가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인 검푸른 물결 위에 위태롭게 멈춰서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진 듯한 정적이 강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란하게 구판을 벌이던 꽹과리 소리도 촌장의 고함 소리도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채 오직 선희와 강물 속에 꼿꼿이 서 있는 연화 두 사람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배전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넘실거려 옷자락을 적셨지만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화의 얼굴은 며칠간 물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의 고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눈빛만은 풀지 못한 한이 서려 있는 듯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선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한 술 크게 펐는데 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차가운 강물 위의 공기와 만나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듯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연화의 입가로 가져가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그러나 강가에 있는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많이 춥지? 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네가 좋아하는 하얀 쌀밥 지어왔어. 이거 한 술 뜨고 이제 그만 억울한 마음 내려놓아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언니가 다 아니까 이제 그만 편안해져도 돼. 선희의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 위로 툭 떨어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선희가 내민 숟가락이 연화의 입술에 닿는 순간 굳게 다물려 있던 연화의 입이 스르르 열리며 마치 밥을 받아먹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거칠게 회오리치던 강물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꼿꼿이 서서 꿈쩍도 하지 않던 연화의 몸이 서서히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놓아지듯 혹은 고단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이불 위로 몸을 뉘듯 연화는 아주 천천히 물 위로 등을 대고 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연화의 몸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라 평온하게 눕자 그토록 사납게 울부짖던 강물은 순식간에 잔잔해져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을 되찾았고 흙탕물이었던 물빛 또한 본래의 맑고 푸른 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몇몇 노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하백의 노여움 따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누이의 한을 풀어주려는 언니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킨 결과임이 명백했기에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강가 언덕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촌장의 아들 석철은 연화가 물 위로 편안히 눕는 순간 마치 연화의 감지하는 눈이 자신을 정면으로 쏘아보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은가락지. 은가락지 돌려줄게.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마. 석철은 미친 사람처럼 제 품을 마구 뒤지더니 반짝이는 무언가를 강물을 향해 집어던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공중을 날아 물가 모래밭에 툭 떨어졌는데 선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유품 연화에 은가락지가 들어있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석철이 던진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석철과 촌장에게로 쏠렸고 그 눈빛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매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사색이 되어 급히 석철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석철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횡설수설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뻐서 말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싫다고 도망가길래 잡으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으흐흑 내가 민 게 아니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가락지는 나중에 떠올랐길래 그냥 주운 거야. 석철의 추악한 고백이 강가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촌장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청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들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까지 했는데 그걸 감싸려고 구판을 벌여 멀쩡한 선인애를 잡으려 들다니요. 마을 청년회장이 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자 촌장은 뒷걸음질치며 이건 오해다. 내 아들이 심신이 미약해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라고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던 선희가 뱃사공 노인의 도움을 받아 연화의 시신을 조각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연화의 몸은 차가웠지만 선희의 품에 안기자 마치 잠든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선희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동생의 몸을 덮어주며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들으셨지요? 내 동생은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입니다. 촌장님 댁 도련님이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촌장님은 그걸 덮으려 우리 자매를 마녀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물골 마을의 법입니까? 선희의 절규는 사람들의 양심을 강하게 두드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마을 안악들이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돌멩이를 집어들고 촌장 부자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촌장과 석철은 날아오는 돌멩이와 욕설을 피하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둥그렇게 에워싸고 도망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평소 촌장의 위세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니 촌장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뱃사공 노인은 묵묵히 노를 저어 배를 나루터로 돌렸고 선희는 동생을 품에 꼭 안은 채 흐느끼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가 나루터에 닿자 방금 전까지 선희를 비난하고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길을 터주었습니다. 곤방대 영감이 마을 어른들을 대표하여 선희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희야, 우리가 못나서 미안하다. 네 억울함을 몰라보고 촌장의 말에 휘둘려 너와 연화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우리를 용서해 다오. 영감의 사과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는 동생의 시신을 안고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끼 서린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스스로 나서서 촌장과 석철을 마을 회관 창고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사람들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게 흐르며 바위 틈새로 맑은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마을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선희의 집으로 달려가 차가운 방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시신을 닦아주고 수의를 장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고운 명주천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향을 가져와 피웠습니다. 선희가 동생을 방에 눕히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어와 선희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선이야, 이제 우리가 도울게.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이제 다 끝났다. 연화도 이제 편안히 갈 수 있을 거야. 그 따뜻한 손길에 선이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자 마을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굴뚝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연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장만하여 선인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와서 연화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선의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한 마을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진 마을의 신뢰를 다시 잇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선희는 마루에 앉아 사람들이 차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선희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기운을 차려야 연화 장례도 잘 치러주고 제사도 지내줄 것 아니냐. 억지로라도 한술 뜨거라. 선희는 할머니의 말에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 온기는 선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뱃사공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내일 있을 장례 절차를 일러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마당을 쓸거나 심부름을 했습니다. 촌장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선인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비록 슬픔이 감돌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선희의 손을 한 번씩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몇몇 가까운 이웃들은 남아 밤새 선희 곁을 지켰습니다. 선희는 동생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눈을 감은 연화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화야, 이제 안 춥지? 사람들이 너 예쁜 옷 입혀줬어.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도 이제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자. 선희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고 동생을 보내줄 준비가 된 듯 차분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선희는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물 위에서 꼿꼿이 서 있던 연화의 모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뱃사공 노인의 따뜻한 조언, 그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선희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강물보다 무섭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른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백의 저주라며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과 죄가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것을 푼 것은 대단한 굿이나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화해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깜빡잠이 든 사이 꿈속에서 연화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연화는 젖은 모습이 아니라 봄날의 꽃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선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이제 갈게. 언니도 행복하게 잘 살아. 연화는 강물 위를 사뿐사뿐 걸어서 반짝이는 빛 속으로 사라졌고 선희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잠에서 깬 선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연화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나와 강가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태풍과 구판으로 어지럽혀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무너진 나루터를 다시 세우며 마을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마을에 서려 있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선인은 마루에 나와 맑게 갠 하늘과 깨끗해진 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를 깨웠습니다. 연화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은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이 부시게 맑은 햇살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상여가 나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선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의 그러니 만당은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어린 처녀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진실을 밝혀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준 선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여를 매는 마을 장정들의 어깨 위로 만장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을 적은 깃발, 이 바람에 펄럭였고 선소리꾼이 선창하는 구슬픈 노랫소리가 마을 어귀를 돌아 강물 위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상여 행렬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향했는데 이곳은 마을에서 볕이 가장 잘 들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명당자라였습니다. 선인은 상복을 입고 상여 뒤를 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지난밤 강가에서 흘렸던 피눈물과는 달리 동생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선의의 뒤를 따르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다음 생에는 부잣집 귀한 딸로 태어나 호강하며 살아라. 하고 덕담을 건네며 저마다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어내렸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바람에 고개를 숙이며 연화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했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조차 잠시 울음을 멈추고 행렬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일은 마을 사람들의 합심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누구 하나 요령을 피우거나 힘든 내색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나르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봉분을 다지는 발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뱃사공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선희에게 다가와 이제 연화는 차가운 물속이 아니라 따뜻한 흙품에 안겼으니 밤마다 추위에 떨 일은 없을 게다. 너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거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희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무덤 앞에 엎드려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야, 잘 가. 언니가 자주 올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아.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들이닥쳐 촌장과 그의 아들 석철을 포승줄에 묶어 압송해갔습니다. 촌장은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 마을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싸늘한 눈빛만 보낼 뿐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갔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자 마치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검은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인과 응보라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음을 깨닫고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촌장 한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는 대신 마을에서 덕망이 높은 뱃사공 노인을 중심으로 마을 회의를 열어 대소사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임시 촌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마을은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선인의 집을 찾아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 마을 차원에서 선의를 돕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상처받은 이웃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강에는 거짓말처럼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묵직할 정도로 은빛 물고기들이 가득 올라왔는데 그 양이 예년의 풍어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부들은 용왕님이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준 우리 마을에 상을 내리신 게야. 연화가 하늘에서 물고기를 몰아주는가 보네 하며 기뻐했습니다. 나루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 펄떡이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부들은 가장 크고 좋은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선인의 집으로 가져다 주며 이건 연화 몫이다. 선인이가 잘 먹고 건강해야 연화도 기뻐하지. 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선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챗바느질하며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예전처럼 외롭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힘들 때면 지나가던 이웃이 도와주고 바느질감이 떨어질 때면 안악들이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희의 집 마당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며 감자 생선들이 끊이지 않았고 선희 또한 자신이 만든 반찬이나 떡을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재미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생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자리를 이웃들의 정이 채워주고 있음을 느끼며 선희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고 강가에는 하얀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강물은 더욱 깊고 푸르게 변했고 하늘은 높고 청명하여 마을 전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한가운데 연화가 서 있었던 그 자리를 해원터 원한을 푼 곳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배들은 잠시 노를 멈추고 묵념을 하거나 가지고 있던 술 한 잔을 강물에 부으며 연화의 넋을 기리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무섭고 불길한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서로를 경계하며 살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선희는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거두며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노을빛이 마치 연화의 볼처럼 붉고 고와서 선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계시오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뱃사공 노인이 큼직한 늙은 호박 하나를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올겨울에 죽 수어 먹으라고 가져왔다. 몸보신 하는 데는 호박만 한 게 없지. 노인은 쑥스러운 듯 호박을 마루에 툭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판이 나가버렸습니다. 선희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친할아버지처럼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느껴지는 노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희는 노인이 가져다준 호박을 썰어 넣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차가웠던 방 안 공기가 훈훈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작은 소반에 하얀 쌀밥과 찌개, 그리고 김치를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선희는 빈 밥그릇 하나를 더 놓아두고 마음속으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밥 먹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주신 호박을 넣었어. 아주 달고 맛있다. 선희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더 이상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선희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무섭게 들리던 강물 소리가 이제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슬픔도 아픔도 억울함도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의 꿈속에 다시 연화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으며 선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해서 선희는 잠결에도 행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자매는 예전처럼 강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며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물골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희도 나이가 들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바뀌었지만 물골 마을 강가에는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강가에 서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그 마음을 받아주고 하늘에 닿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강 한가운데서 하얀 소복을 입은 소녀가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신비롭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선희는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강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항상 이야기의 끝에는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물길도 갈라지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란다. 너희들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거라. 그러면 강물도 하늘도 다 너희 편이 되어줄 거야. 아이들은 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선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희가 잠자듯 편안한 얼굴로 떠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희가 떠나던 날 밤, 강물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으며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강 한가운데로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희가 드디어 사랑하는 동생, 연화를 만나러 갔다고 믿으며 두 자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선희와 연화가 살던 집터에는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가득 피어나 강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듯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물골 마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강물 속에 서 있던 억울함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나 걱정이 있다면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보내듯 스르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선인의 마을에 찾아왔던 그 맑고 눈부신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도 환하게 비칠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거친 물살이 잦아들고 평온만이 당신의 이불자락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강물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쉬세요. 선희와 연화가 만난 꿈속의 강가처럼 당신의 꿈길도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빕니다. 바람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는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다정한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